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영화를 만든다면 어떨까요? 영화 녹터널 애니멀스에 대한 흥미는 그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신만의 스타일로 패션계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남자 톰 포드는 구찌나 입생 로랑 등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야심가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있는 톰 포드는 종합 예술이라 불리는 영화 디렉팅에도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톰 포드가 연출을 맡은 두 번째 작품 녹터널 애니멀스는 탁월한 미적 감수성과 스타일이 흘러넘칩니다. 원작이 있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만큼 탄탄한 서사 위에 입혀진 매혹적인 미장센은 이 작품의 예술성을 더욱 배가시킵니다. 녹터널 애니멀스는 초현대식 갤러리에서 벌어지는 흉측한 나신들의 기괴한 퍼포먼스로부터 시작합니다. 화려한 조명과 붉은 커튼 뒤로 거구의 여자들이 벌이는 낯선 몸짓은 정크컬처라는 레테르 속에 성공적이라 평가받지만 정작 그것을 주관한 수자는 쓰레기라며 경멸을 감추지 않습니다. 한때 가난한 작가와 살았던 예술사학도 수잔에게 예술에 대한 열정과 애정은 더 이상 남아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서사 흐름과 무관해 보이는 미추가 한데 엉켜있는 듯한 오프닝 장면은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수잔 내면의 압축으로 다시 읽힙니다. 차가운 물성으로 번들대는 갤러리는 거대한 통유리 저택의 그녀 집과 유사하고 정원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 제프 쿤스의 조형물은 작품명 멀른독이 말해주듯 속빈 강정과도 같은 그녀 삶을 대변합니다. 그럴듯한 곳에서 번듯하게 열리는 그 낯설고도 흉측한 퍼포먼스가 정크컬처이듯 모두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그녀의 진짜 삶은 공허합니다. 화려한 삶 뒤에는 파산 직전의 재정 상태와 남편의 외도, 그리고 수면제를 먹어도 어쩌지 못하는 불면의 밤이 있습니다. 전시회가 열린 그날, 수저는 19년 전에 헤어진 전 남편 에드워드로부터 느닷없는 소포를 받아들게 됩니다. 야행성 동물이라는 뜻의 녹터널 애니멀스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가제본 소설 첫 장에는 풀수잔이라 적혀 있습니다. 녹터널 애니멀스는 전 남편이 그녀에게 붙여준 별명이기도 합니다. 수잔은 잠들지 못하는 밤에 소설을 읽으며 그것이 과거 그들의 결혼 이야기임을 직감합니다. 영화는 그렇게 현재의 수잔과 소설 속 시간, 그리고 소설을 읽으면서 그녀가 떠올리는 지난 시절의 연애와 결혼이라는 세 축으로 전개됩니다. 하지만 현재 시간대에 삽입된 소설은 단순한 액자가 아니라 영화의 핵심입니다. 그 시절 낮에는 서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글을 쓰는 남편에게 수잔은 말합니다. 자기 이야기 말고 다른 것에 대해 써보지 그래?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늘 자기 이야기를 써온 에드워드 글쓰기에 대한 비판이기에 앞서 별 재능 없는 일에 그만 매달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라는 말의 다른 버전이기도 합니다. 더 시간을 거슬러 가볼까요? 보수적 집안의 부잣집 딸 수잔은 뉴욕에서 우연히 마주친 과거 남사친 에드워드에게 확 이끌리게 됩니다. 속물근성으로 가득 찬 집에 대한 반항심이 있었던 젊은 예술사학도 수잔은 소각함과는 거리가 먼 순진한 낭만성을 지닌 에드워드가 신선했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쉽게 몰각하지 않던가요? 하지만 딸을 잘하는 엄마는 결혼에 반대합니다. 순수와 낭만은 나약함과 무능력의 다른 말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결국 에드워드만 상처받겠지라는 예언은 현실이 됩니다. 남편 소설을 비판하는 자리에 섰던 그녀는 무모한 이상을 쫓는 에드워드에게 상처만 주고 돈 많고 잘생긴 남자와 재혼합니다. 게다가 자신 몰래 낙태까지 한 것을 한 에드워드는 수잔에게 철저히 버려지고 짓밟힌 사람이 됩니다.
그런 그가 19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후 전부인 수잔에게 소설을 보내온 것입니다. 늘 자기 이야기를 바탕으로 창작해오던 그의 패턴을 아는 수잔은 고속도로에서 마주친 건달 패거리에게 아내와 딸이 납치되어 강간살해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토니가 에드워드의 투영임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수잔은 토니의 끔찍한 고통을 생생히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해 보지도 못한 채 속수무책 당하고 마는 폭력과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토니의 자책과 회화는 고스란히 그녀 고통으로 전이 됩니다. 그리고 서사의 종결, 범인을 끝까지 쫓아 나약한 본성을 깨고 살인마에게 총구를 겨누는 그의 모습은 소설을 읽는 수잔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토니는 패배는 해도 포기를 모르는 남자이고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줄 아는 뜨거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소설 속 납치와 살해는 아무 일도 없이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 길을 막고 시비를 걸어온 데서 모든 재앙은 시작됩니다. 현실로 넘어와 당시 수잔이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에드워드를 기다려 주었다면, 작가적 재능에 대한 신뢰를 보내주었다면 어땠을까요? 강간살해범은 토니에게 말합니다. 내 딸이 날 강간범 취급해서 강간했다고 말입니다. 이 대사는 믿어주지 않고 형편없는 놈 취급했기에 거기 맞게 행동했을 뿐이라고 들립니다. 사랑하는 일은 지난한 노력이 따릅니다. 그리고 신뢰 없는 사랑은 세월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액자 구성의 안과 밖에는 기억의 문제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상처는 준 사람은 쉽게 잊어도 받은 사람은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범인은 그 밤에 잔혹했던 폭력을 기억하지 못해도 모든 것을 짓밟힌 에드워드에게는 생생합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갤러리 관장 수잔은 미술관 한쪽 벽에 크게 자리한 리벤지라는 작품을 언제 구입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복수라는 글자만이 선명한 작품을 보고 있으면 이 낯선 구조는 결국 자신을 무시하고 결혼 생활을 파탄으로 내몬 전 부인에 대한 응징의 서사라고 관객에게 알려주는 듯합니다. 극의 초반 우편물을 뜯으면서 종이에 손을 베는 수잔의 모습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암시이기도 합니다. 결국 녹터널 애니멀스는 실패한 사랑 이야기이자 찌질한 남자의 복수극입니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잔혹한 짓을 저질렀는지 너도 한번 느껴보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예컨대 소설 속 토니의 아내와 딸이 시신으로 누워있는 붉은 소파 장면은 결혼 생활에서 자신의 소설을 비판했던 수잔의 이미지와 겹치고 다시 현재 수잔 딸이 남자와 누워있는 모습과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복수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버림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만이 아닌 몸으로도 느껴봐야 합니다. 소설이 종반으로 치달을수록 수잔은 전 남편 에드워드에 대한 죄책감이 커져가는 만큼 지금의 그를 만나고 싶다는 설렘이 생깁니다. 책장을 덮고 약속된 장소로 향하는 수잔은 한껏 멋을 내고 에드워드를 기다리지만 그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수잔의 허탈하고 일그러진 표정으로 끝이 납니다. 지난 시절 상처를 1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간직하고 복수하고만 에드워드는 수잔이 생각했던 나약한 사람이 아닌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그는 영원히 남겨질 방식으로 복수를 했습니다. 출간을 앞둔 소설 속에 새겨진 그들의 결혼 이야기는 화석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복수극은 오로지 에드워드 입장에서의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이기적 편향성을 지닌 인간은 오로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이 소설만을 보자면 결혼 파국의 원인은 나를 신뢰하지 않고
사랑을 지키려 애쓰지 않는 수잔의 잘못이자 그녀의 냉소적이고 현실적인 성향 때문입니다. 아무리 속물적 엄마와 다르다 항변해도 일찌감치 내가 알아보았듯 당신은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에드워드의 확신을 보고 있으면 이 남자는 자기 연민의 최고봉이지 않나 싶습니다. 나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한 너의 죄, 자신의 섬세함을 나약한 것으로 오인한 너의 무지는 용서받을 수 없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설의 마지막에서 오발로 자신을 죽이는 장면은 무엇일까요? 내가 준 상처는 끝내 나를 회복불능의 남자로 만들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 시절에 나약했던 나는 죽고 없다라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토니, 아니 에드워드로 말해질 수 있는 예술가는 죽어도 예술은 남았다는 것입니다. 예술 혹은 문학은 근본적으로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백날 소설로 쓴다 해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무용해 보이는 것은 시간이 흘러도 살아남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예술가라면 삶의 실패와 예술의 성공, 혹은 삶의 성공과 예술의 실패 중 무엇을 택할까요? 다시 오프닝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술적 기획으로 포장된 추한 것들의 전시는 세속의 성공이라 말해질 수 있어도 수잔의 진짜 삶을 위무해 주지 못합니다. 그녀가 파티에서 어울리는 과시적 사람들의 떠올림 속에는 공허함만이 가득합니다. 게이와 함께 사는 여자는 그들 결혼이 최소 성적 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결혼보다 오래 갈 것이라 장담합니다. 가난한 예술가인 에드워드의 삶이 불행해 다른 세상으로 건너왔지만 여기에도 행복은 없습니다. 과거 수잔과 에드워드의 파경 전 남편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말라고, 도망치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계급차를 극복할 수 없었던 수잔은 맞지 않는 옷을 오래 입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잔이 이미 알았듯 그녀는 예술을 하기엔 지나치게 냉소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19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격렬한 마음의 파동을 느낀 소설에 그녀는 비로소 에드워드의 작품을 칭찬합니다. 수잔과 에드워드 중 최종 승자는 누구인가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부부였던 시절 수잔은 에드워드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글을 쓰려고 하는 거야? 라고. 에드워드는 답합니다. 모든 게 살아있도록 하는 거야. 글로 남겨놓으면 영원할 테니까. 결국 죽게 될 것을 보호하는 거지. 그녀가 준 시퍼런 상처는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행복하고 평탄한 삶과 예술의 동시적 성취는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렵습니다. 그것이 예술의 운명입니다. 문득 단포드의 진짜 삶이 궁금해집니다. 감사합니다.